그 순간 민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김 실장이었는데 전화를 받는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김 실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들이 타고 있던 경호 차량이 정체불명의 덤프트럭들에게 가로막혀 공격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왔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하며 최 여사를 노려보았는데 그녀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유유히 다시 찻잔을 들고 있었고 민주는 그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폭우는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흐릿하게 뭉개버리고 있었고 도로 위는 퇴근길 차량들이 뿜어내는 붉은 미등으로 가득 차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게 하고 있었다. 강한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주는 최고급 세단 뒷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창 밖으로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는 풀리지 않는 피로와 권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된 이사회와 임원회의에서 날카로운 안건들을 처리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며 머릿속은 여전히 회사의 이익과 주가 방어라는 순노름으로 가득 차 있어 쉴 틈이 없었다. 도로 위에서는 서윤의 아이들이 탑승한 벤이 검은색 승합차 세대와 거대한 덤프트럭에 의해 포위된 채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좁은 국도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경호원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했지만 상대방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인 듯 무자비하게 곤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차량 유리를 박살 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고 첫째 한결은 동생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엎드리라고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상사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있었지만 꽉 막힌 도로는 좀처럼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내는 마찰음만이 차 안의 정막을 규칙적으로 깨뜨리고 있었다. 민주는 답답함을 느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창문을 조금 내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으나 들이치는 빗방울 때문에 다시 유리창을 올려야만 했다. 바로 그때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 선 곳은 서울에서도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어 낡은 빌라와 허름한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낙후된 골목역이었다. 민주는 미친 듯이 차를 몰며 현장으로 향했고 동시에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는데 전화를 받은 서윤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절규했다. 민주는 서윤에게 자신이 먼저 도착할 테니 침착하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민주는 핸들을 꽉 잡으며 제발 아이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최 여사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만약 아이들에게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생긴다면 최 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민준의 시선이 무심코 거리를 훑다가 편의점 앞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머물렀는데 그 모습이 기이하게도 그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우산도 없이 4명의 작은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은 채 빗줄기가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색은 누가 봐도 초라하 그지없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여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여자는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현장에 도착한 괴한들은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벤의 뒷문을 강제로 뜯어낸 뒤 아이들을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한결은 끝까지 막내 한별을 놓지 않으려 괴한의 팔을 물어뜯으며 반항했지만 괴한은 무자비하게 아이를 내동댕이 쳤고 결국 4명의 아이들은 검은색 승합차에 나뉘어 실리고 말았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서윤의 경호팀 지원 병력이 도착했지만 이미 괴한들의 차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였고 현장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과 아이들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강민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는데 빗물 사이로 드러난 여자의 옆모습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억 속에 뼈아프게 각인된 그 얼굴이 분명했다. 한서윤. 그녀는 6년 전 그가 잔인하게 내쳤던 전 아내였으며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를 차가운 빗속으로 내쫓았던 기억이 예고도 없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그녀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하며 살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녀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길바닥을 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숨이 막혀왔다. 현장에 도착한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신발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그녀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처절하고 고통스러워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도착한 민주는 차마 서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는데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서윤은 민준을 발견하고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내 아이들 내놓으라고 악을 썼고 민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참은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4명의 아이들이 그녀의 주위를 병아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이들의 이목구비가 빗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일 만큼 자신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민주는 김 실장에게 당장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고 당황한 김 실장이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정차시키자마자 그는 우산도 없이 차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곧 이성을 되찾고 눈물을 닦아내며 민준을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더 이상 나약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 어머니 지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민준은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반드시 아이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민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며 당신 약속 따위는 필요 없으니 그 여자가 어디에 아이들을 숨겼는지 당장 알아내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온몸을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는 편의점 앞을 향해 달려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와 아이들 앞에 멈춰섰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남자의 등장에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으나 빗물에 젖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반가움이 아닌 혐오와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눈빛이었으며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아이들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민주는 뺨이 얼얼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고 최 여사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아이들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최 여사가 평소 은밀하게 이용하던 별장이나 소유하고 있는 폐공장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김 실장에게 위치 추적과 CCTV 분석을 지시했다. 서윤 또한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네메시스의 위성 추적 시스템과 사설 정보 조직을 가동했고, 두 사람은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임시적인 동맹을 맺게 되었다. 민주는 입술이 덜덜 떨려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선은 젖은 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4명의 아이들에게 고정된 채 떨어질 줄을 몰랐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는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차가운 비소를 흘리며 아이들에게 가자고 손짓했고, 그 모습은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민주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서윤은 날카로운 짐승처럼 그의 손을 쳐내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지난 6년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윤에게 자신의 차에 타라고 말하며 내가 짐작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밝혔는데, 그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최여 사명이의 오래된 물류 창고였다. 그 창고는 장부상으로는 폐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 여사가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은밀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던 아지트라는 것을 민주는 우연히 엿들은 적이 있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민준의 차에 올라탔고 두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질주하며 아이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옥의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하고 명확했으며 민주는 허공에 멈춘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멀어지는 그녀와 아이들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여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내 쌍둥이로 보이는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끔거리면서도 엄마의 손에 이끌려 빗속으로 사라져갔고,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빗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김 실장이 뒤늦게 우산을 들고 뛰어와 씌워주었지만 민주는 이미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목표는 단 하나였고,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번에야말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은 창밖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을 맞잡고 기도했는데 제발 아이들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으며, 만약 아이들이 잘못된다면 세상을 멸망시켜서라도 복수하겠다는 도끼를 품었다. 그녀의 모성애는 공포를 집어삼키고 분노로 타올랐으며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사가 되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시 차에 올라탄 민주는 온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좌석 시트를 적시고 있었지만 젖은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당장 사설 탐정과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한서윤의 지난 6년간의 행적과 현재 거주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여 내일 아침까지 책상 위에 올려두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으며 김 실장은 평소 냉철하기만 했던 사장이 이토록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긴장하며 즉시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납치된 아이들은 캄캄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한 구석에 갇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떨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괴한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다. 첫째 한결은 울고 있는 동생들을 달래며 엄마가 곧 우리를 구하러 올 거라고 속삭였지만 사실 그 자신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빠 없는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고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할 구멍이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량은 다시 빗길을 뚫고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방금 본 아이들의 얼굴과 서윤의 멸시 어린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과오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6년 전 계모인 최 여사의 모함에 넘어가 서윤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오해하고 그녀를 쫓아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자식을 버린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는 자괴감에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창고 밖에서는 민준의 차와 서윤의 경호 차량들이 라이트를 끄고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고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이 그곳이 목적지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민준은 차를 멈추고 글러브 박스에서 호신용 3단봉을 꺼내 챙기며 서윤에게 당신은 차에 남아서 경찰을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무시하고 차 문을 열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자신이 준비한 전기 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들며 내 아이들은 내 손으로 구한다며 결연한 표정으로 앞장섰고 민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한편 골목길 안쪽으로 사라진 서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허름한 빌라의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잠시 숨을 골랐는데 그녀의 심장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놀랐을까 봐 다정하게 얼굴을 쓰다듬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안쓰러웠다. 사실 그녀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외출했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차가 고장나 견인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민준에게는 그저 비를 맞으며 떠도는 불쌍한 여자로 비쳤을 것이 뻔했다. 이제 곧 닥쳐올 폭풍 같은 싸움을 앞두고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최 여사의 탐욕이 불러온 이 비극적인 밤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시련의 장이 될 것이 분명했다. 민준과 서윤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들의 눈앞에는 4명의 천사들을 구하기 위한 목숨 건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이 자신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것을 떠올리며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려 애썼고 과거에 나약했던 한서윤은 이미 죽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젖은 옷을 정리해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응시했는데 이제 그녀에게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투지가 불타올랐다. 잠시 후 고급 밴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산을 들고 달려와 서윤과 아이들을 정중하게 에스코트하기 시작했다. 폐공장 주변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낡은 양철 지붕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준과 서윤은 숨을 죽인 채 창고의 녹슨 철문 옆에 바짝 붙어 섰다. 민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옆에 서 있는 서윤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는데 그녀는 이미 사적인 감정을 모두 배제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 전기 충격기의 전원을 확인하며 민준에게 눈짓으로 진입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선 부모의 심정으로 지옥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경호원들은 서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서윤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먼저 차에 태운 뒤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기 전 민준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서 있었지만 강민준에게는 굳이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오늘 마주친 상황이 오히려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차 문을 닫았고 배는 미끄러지듯 빗속을 뚫고 고급 주택가가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민준이 몸을 날려 철문을 박차고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두 명의 사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지만 민준의 주먹이 그들의 턱에 꽂히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민준은 평소 격투기를 수련해왔던 터라 일반 깡패들 정도는 제압할 수 있었지만 분노로 인해 힘 조절이 되지 않아 상대방은 단 일격에 나가떨어져 바닥을 뒹굴었다. 뒤따라 들어온 서윤은 쓰러진 사내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재빠르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며 확인 사살을 했고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냉혹하여 민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민준의 집무실인 강한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 들이키며 타는 듯한 속을 달래려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고 잔인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집어들었는데 그곳에는 결혼식 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는 그 사진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엎어버렸다.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민준과 서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한 번 마주친 뒤 곧바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질주했다. 수많은 컨테이너 박스와 낡은 기계 설비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부모의 본능은 아이들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중앙의 넓은 공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4명의 아이들이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고 그 주위를 씹여 명예건장한 사내들이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민주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비에 젖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움에 몸부림쳐야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음을 깨닫고 허무함을 느꼈으며 내일 아침 보고서가 올라오는 대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 확실하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데려와 보상하고 서윤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납치범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민준과 서윤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내리쳤는데 그의 눈빛은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최 여사가 보낸 사람들이 분명해 보였고 민주는 그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주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치을 떨며 당장 아이들을 풀어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여기까지 제 발로 찾아오다니 수고를 덜었다며 부하들에게 두 사람을 당장 잡아주기라고 명령을 내렸고 10여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서윤이 단순히 가난에 찌든 싱글맘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인사로 성장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돌아온 이유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해 지난 6년간 피를 깎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제는 강한 그룹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민준과 그의 가문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 빗속의 재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거세게 휘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닌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민주는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몸을 날렸는데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짐승의 발톱처럼 맹렬했고 한 명 한 명 쓰러뜨릴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맞아서 피가 터지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길을 뚫으려 했지만 수적인 열쇠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서윤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드는 적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거나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저항했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젖어 있었고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책상 앞에 앉아 김 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노려보고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대웹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개봉하여 첫 번째 장을 꺼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류의 첫 줄에는 한서윤의 현재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주소는 그가 예상했던 달동네나 임대 아파트가 아닌 서울 외곽에 한적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로 적혀 있어 그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첫째 한결은 묶인 손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카로운 쇠조각의 밧줄을 비비고 있었고 동생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소리쳤다. 한결은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며 저 아저씨가 왜 우리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을 품었지만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얼굴이 찢어지고 옷이 너덜너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적들을 가로막았고 그 모습은 마치 아이들을 지키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끝으로 책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종이 위에는 4명의 아이들과 자신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려야 했고 머릿속에서는 어제 빗속에서 보았던 내 아이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심장을 옥죄어왔다. 6년 전 그가 차갑게 외면했던 아내의 뱃속에 한 명도 아닌 4명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완벽한 죄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는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에 치을 떨었다. 난투극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윤은 빈틈을 노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는데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기자마자 차마 울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아이들을 컨테이너 뒤쪽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으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고 다시 뒤돌아 민준을 도우려 했지만 우두머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우두머리는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가 꽤 거칠다며 쇠 파이프를 높이 쳐들었고 서윤은 피할 공간이 없어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충격을 예감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자 아이들의 상세한 정보가 나타났는데 첫째 강한결부터 막내 강한별까지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엄마인 한서윤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성인 강씨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성이 없이 이름만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서윤이 철저하게 아이들의 존재를 그로부터 숨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민주는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그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 노릇에 대한 회한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바로 그 순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뜨거운 액체가 서윤의 얼굴에 튀었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민준이 그녀를 감싸 안은 채 우두머리에 쇠파이프를 등으로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민주는 고통에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에서 붉은 피를 한 웅큼 토해냈지만 서윤을 아는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흐릿해지면서도 끝까지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의 비명을 지르며 민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스르르 무너지며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김 실장은 민준의 곁에서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 또한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사장이 겪고 있는 충격과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보고서를 덮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어제 보았던 서윤의 초라한 행색과 아이들이 비를 맞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비록 보고서상의 주소지는 고급 타운하우스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서윤이 아이들을 위해 무리해서 마련한 월세집이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은 임시 거처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지어 버렸다. 우두머리는 민준이 쓰러진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하려 했지만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서윤의 경호팀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당황한 납치범들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져 있었고 그들은 하나둘씩 제압되어 바닥에 처박혔으며 우두머리 또한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곤봉 세례를 받고 기절해 버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민준의 창백한 얼굴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으며 김 실장에게 당장 그 주소지로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력으로 서윤과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보상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으며 그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금고에서 수표책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 목록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의 발걸음은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인해 천근만근 무거웠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민준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제발 눈을 뜨라고 울부짖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도 엄마의 비명소리에 달려 나와 피투성이가 된 아저씨를 보고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한결은 그 아저씨가 자신들을 구하려다 다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민주는 힘겹게 눈을 떠 서윤과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입술을 달싹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차량이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교외의 고급 주택 단지로 들어서자 잘 정돈된 조경과 높은 담장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곳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부촌 중 하나였다. 민주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서윤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어제 빗속에서의 그 처절했던 모습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여전히 그녀가 경제적으로 궁핍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키우기 위해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며 빚더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하게 들것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서유는 아이들을 경호원에게 맡긴 채 구급차에 동승하여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호흡기를 쓴 민준의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모니터의 심박수는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어 서윤의 심장을 졸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6년 전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날들을 떠올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고, 그 외의 모든 분노와 미움은 하얗게 지워져 버렸다. 목적지인 타운하우스 앞에 도착한 민주는 높은 대문을 바라보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고, 인터폰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누구세요?" 라는 차가운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고, 민주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임을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긴 침묵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천천히 열렸고, 민주는 비장한 표정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갔는데, 잘 가꿔진 정원수들이 마치 그를 심판하려는 배심원들처럼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민주는 수술실로 들어갔으며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지자 서유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뒤따라 도착한 아이들은 엄마의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한결은 엄마에게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유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만난 아빠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에 슬픔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며 수술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민주는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세련된 홈웨어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냐며 날선 목소리로 그를 쏘아붙였다. 민주는 당황함을 애써 감추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자신이 아이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싶다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기색으로 나오자 서유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가 상태를 물었다. 의사는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척추와 장기의 손상이 심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하며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에게 들리지 않을 말을 속삭였는데, 그것은 당신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할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서유는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으며 6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책임 타령이냐며 그의 위선을 비웃었다. 민주는 굴하지 않고 자신이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원한다면 강한 그룹의 지분 일부까지 양도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는 돈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물질적인 풍요가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한편 최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민준이 중태에 빠졌으며 경찰이 자신을 배우로 지목하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급하게 해외 도피를 준비하려 했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고 집 앞에는 기자들과 경찰들이 질를 치고 있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발광하며 집안의 집기들을 부수었지만 그녀를 지켜주던 권력과 돈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고 오직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냉담했는데 그녀는 민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당신의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키고 내가 키운다며 당신은 그저 정자를 제공한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녀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태도는 민준을 압도했고 그는 자신이 알던 과거의 순종적이고 여리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병원 복도에는 적막이 감돌았지만 서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민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온기를 느끼며 지난 6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보여준 희생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사과였으며 그녀는 이제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준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규칙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했을 때 서윤의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도 비로소 멈출 수 있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4명의 아이들이 현관으로 쪼르르 달려 나왔는데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의 방문에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자 곧바로 경계 태세를 취했다. 첫째, 한결이 엄마 앞을 가로막으며 누구신데 우리 엄마를 화나게 하냐며 당돌하게 물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민준을 향해 적대적인 눈빛을 보내며 똘똘 뭉쳤다. 민준은 자신을 닮은 아이들이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차마 자신이 아빠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다. 민준은 깊은 무의식 속에서 서윤과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반겨주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워서 깨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서윤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으며 아직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치유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뿐이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며 민준에게 더 이상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돌아가라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고 만약 다시 찾아온다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준은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 애썼지만 서윤은 가차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고 민준은 닫힌 문 앞에 홀로 남겨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 없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강한그룹 본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경찰 병력으로 인해 발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다. 어젯밤 발생한 충격적인 납치 사건과 그 배우의 그룹에 실세인 최 여사가 있다는 소문이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은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본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지만 정작 경영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민주는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 대문을 빠져나왔는데 타운하우스 차고지 쪽이 열려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곳에는 국내에 몇 대 없는 최고급 한정판 슈퍼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차를 응시했는데 그 차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극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윤이 어떻게 저런 차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어제의 빗속 모습과 오늘의 고급 주택 그리고 슈퍼카 사이의 괴리감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다. 병원 VIP 병실에서는 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민준의 곁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강한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자료들이 전송되고 있었다. 그녀는 네메시스 캐피털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최 여사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검찰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이었으며 서윤은 더 이상 자비란 없다는 듯 무서운 속도로 최 여사의 목을 조여갔다. 차에 돌아온 민주는 김 실장에게 아까 본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돌아온 답변은 차량의 소유주가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 회사의 법인명이라는 것이었다. 민주는 서윤이 단순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직접적인 소유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오늘 겪은 수모와 아이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서윤의 미스터리한 변화를 되짚어보며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험난할 것임을 직감했다. 성북동 본가 저택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집안 곳곳을 뒤지고 있었고 고가 미술품과 금고 속의 비밀 장부들이 줄줄이 압수되어 트럭에 실리고 있었다. 최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수사관들에게 고함을 치며 저항했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가 자랑하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민준을 저주했지만 현장에 모인 기자들은 그녀의 추한 몰락을 생중계하며 대중들에게 재벌가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서윤을 너무나 과소평가해 왔으며 그녀가 지난 6년 동안 겪었을 고통과 성장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한 방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서윤이 준비한 복수의 칼날이 이미 그의 목을 겨누고 있으며 그가 자랑하는 강한 그룹이 곧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마취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몽롱한 상태였지만 TV 뉴스를 통해 어머니나 다름없었던 최 여사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휠체어를 준비해 달라고 했고 오늘 예정된 긴급 이사회와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의료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만류했지만 민준의 의지는 확고했고 서윤은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남자의 비장함을 읽었기에 그를 말리는 대신 정장을 챙겨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민주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괴로워했고 그 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리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러나 서윤은 이미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위치에 서 있었고, 그녀는 민준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오직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은 링거 거치대를 꽂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강한 그룹 대강당의 단상 위로 올라갔는데, 붕대를 감은 그의 모습이 드러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그는 마이크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펴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 고요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가정과 회사에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있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임원들은 핏발선 눈으로 전광판의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붉은색 하락 곡선은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정체불명의 외국계 사모펀드인 네메시스가 강한그룹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강민주는 상석에 앉아 보고를 받으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는데,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도 전에 회사에 존망이 걸린 위기가 닥쳐오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먼저 최 여사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그녀가 자신의 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이번 사태를 키웠음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6년 전 아내를 오해하고 임신한 상태로 내쫓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며 그로 인해 태어난 4명의 아이들과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눈물로 사과했다. 대중들은 재벌 총수의 충격적인 가정사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에 숙연해지는 분위기였다. 김 실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네메시스 측에서 긴급 회동을 제안해왔다고 보고했고, 그들이 보낸 대리인이 지금 막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민준의 결단을 재촉했다. 민준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는 네메시스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강한 그룹을 노리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이번 협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서윤과 눈을 맞추며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이제 자신은 모든 책임을 지고 강한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사임과 동시에 강한그룹의 경영권을 현재 최대 채권자이자 대주주인 네메시스 캐피털의 아시아 대표인 한서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고 발표하여 장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서윤이야말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임을 강조하며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준을 태운 차량은 도심을 가로질러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숲으로 향했고, 네메시스 한국 지사가 위치한 랜드마크 타워의 위용은 강한그룹 본사 못지않게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주는 상대방이 노련한 월가 출신의 투자 전문가이거나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정중하지만 묘하게 거만한 태도로 민준을 대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모던한 인테리어는 이곳의 주인이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서유는 예고 없던 민준의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고 단상 위로 올라갔는데, 그녀의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등장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은 민준의 전 아내로서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하며, 강한 그룹의 구조 조정과 혁신을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연설은 논리적이고 비전이 명확하여 불안해하던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그녀가 단순한 낙하산 인사가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안으로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펼쳐졌지만, 그의 시선은 창가를 등지고 앉아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회전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여인은 민준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는데, 그 순간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정장을 입고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는 여인은 다름 아닌 며칠 전 빗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어제 타운하우스에서 마주쳤던 자신의 전 아내 한서윤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민주는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편안해 보였다. 서윤은 민준에게 다가가 손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며 왜 나와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타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쓰러움이 묻어났다. 민준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며, 당신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것처럼 회주도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여인은 분명히 한서윤이 맞았고, 그녀에게서는 과거의 유약함이나 어제의 분노하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민준을 보며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띠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동작으로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자신을 네메시스 캐피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이자 이번 강한그룹 인수 합병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소개하며 유창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민준의 넋을 빼놓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그녀를 추종하던 임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소환되었고, 강한그룹 내부에서는 서윤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어 썩은 뿌리들이 뽑혀나갔다. 서윤은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고,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주가는 서서히 반등하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멍하니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황급히 놓으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서윤은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예의를 갖추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한 뒤 비서에게 차를 내오라고 지시했고, 마치 이 공간과 상황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여왕처럼 행동하며 민준을 어린아이 다루듯 리드해 나갔다. 민준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6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임신한 아내가 세계적인 금융계의 거물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아이들은 TV에 나온 아빠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한결이 동생들에게 아빠가 우리를 구해주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다고 설명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민준을 찾아가 서툴지만 직접 그린 그림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그 그림에는 4명의 아이들과 엄마 그리고 아빠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민준을 오열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수없이 맹세했다. 서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처를 민준 앞으로 밀어보내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강한그룹의 재무 구조와 취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강한그룹의 부채 비율과 계열사 간의 불법적인 자금 이동, 그리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네메시스가 왜 강한그룹을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냉정하게 설명했다. 민주는 그녀의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려야 했고 그녀가 지난 6년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유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지난 6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이 민준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이 권력을 포기하고 평범한 아버지가 되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민주는 눈앞에 한서윤이 자신이 알던 여자가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는데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과거를 들추는 대신 철저하게 숫자와 논리로 그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네메시스가 확보한 지분이 강한그룹의 최대 주주인 민준의 지분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음을 밝히며 경영권을 내놓고 물러나는 것이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통보했다. 민준은 굴욕감과 충격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고 자신이 경영자로서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증명하는 성적표와도 같았다. 민주는 퇴원 후 펜트하우스가 아닌 회사 근처의 소박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고 자신이 가진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작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회사를 설립하여 청년 창업가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고 화려한 재벌 총수의 삶보다 지금의 소박한 삶에 더 큰 만족을 느꼈다. 서유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민준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아이들은 아빠의 좁은 사무실을 놀이터처럼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물으며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라면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착각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로서 부실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이 회사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은 6년 전 아내와 아이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비수 같은 말을 꽂아 넣었다. 강한그룹은 서윤의 혁신적인 경영 아래 과거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었으며 시장에서는 그녀를 철의 여인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했다. 하지만 퇴근 후의 서윤은 카리스마 넘치는 CEO가 아니라 내 아이의 다정한 엄마로 돌아갔고 주말이면 민준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 두 사람은 아직 재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예전의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서유는 과거에 자신이 민준의 집에서 쫓겨날 때 빈털터리로 비참하게 버려졌던 기억을 떠올리며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가장하며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 닥치는 대로 일하며 공부했고 타고난 수학적 재능과 도끼를 바탕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아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지난날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한 그룹 인수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놓기 위한 성전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윤과 아이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초대하여 직접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해주었는데 음식이 타거나 간이 맞지 않아 엉망이었지만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식사를 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쩔쩔매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를 터뜨렸고 아이들은 아빠의 요리가 맛없다며 놀려대면서도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 소소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불현듯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행복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어제 자신이 돈으로 아이들을 데려오려 했던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모욕적인 짓이었는지를 깨닫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것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서윤이 타고 다니던 슈퍼카와 고급 주택이 남의 것이 아니라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저주했다. 이제 모든 폭풍은 지나갔고 거짓된 성은 무너졌으며 그 폐허 위에는 진실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씨앗이 뿌려져 싹을 틔우고 있었다. 민준과 서윤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희망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협상은 서윤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이 났고 그녀는 민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고 경영권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민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고 등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려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부축했지만 민주는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서윤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가 던진 날카로운 말들로 가득 차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한 바퀴를 돌고 돌아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서울의 거리는 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표정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다. 강민주는 자신의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 창가에 서서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과거 재벌 총수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여유와 온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강한 그룹이라는 거대 함선의 키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험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짜릿함이었다. 혼자 남은 서유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책상을 짚고 버텼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강철 같은 모습과는 달리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민준을 대면하는 것이 그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내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가 설립한 어게인 벤처스는 실패를 경험한 재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회사로 처음에는 재벌 3세의 취미생활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지금은 실력 있는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해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민주는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멘토링을 하느라 몸은 고달팠지만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이나 가문의 배경이 아닌 오롯이 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고 그 당당함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한편 강한그룹 본가에서는 민준의 계모인 최 여사가 비서로부터 네메시스의 대표가 한서윤이라는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찻잔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조작한 불륜 스캔들로 서윤을 내쫓고 자신의 친아들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죽은 줄 알았던 서윤이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최 여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하다가 곧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돌변하며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중얼거렸고 서윤의 약점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내 쌍둥이 아이들의 7번째 생일이자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꽃집에 들러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하얀 리시안 셔츠 꽃다발을 주문했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 선물 꾸러미를 한아름 든 채 들뜬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인 한강 공원으로 향했다. 그의 차는 예전의 검은색 세단이 아닌 실용적인 카니발이었지만 뒷좌석에 카시트 4개가 나란히 장착된 그 차야말로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슈퍼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윤이 데리고 있다는 4명의 아이들이 떠올랐고 그 아이들이 민준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직감하고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어둠의 세계에 줄이 닿아 있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만남을 주선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번지며 서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서윤이 아무리 대단한 CEO가 되었다고 해도 엄마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다. 한강 공원의 잔디밭에는 이미 서윤과 아이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소풍을 즐기고 있었는데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준의 입가에는 저절로 아빠 미소가 번졌다. 서윤은 편안한 청바지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아이들과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의 냉철한 철의 여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스러운 엄마의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강한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 능력을 입증받았지만 주말만큼은 모든 일정을 비우고 오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민주는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한강변에 차를 세운 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총수로서의 패기나 자신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괴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어 담을 방법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원한다면 회사를 넘겨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가문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능한 아빠로 남을 것이 두려워 갈등의 늪에 빠져들었다. 아이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민준을 발견하고 아빠라고 소리치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는데 4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매달리는 바람에 민준은 중심을 잃고 잔디밭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첫째 한결은 아빠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끙끙거리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고 막내 한별은 아빠 볼에 뽀뽀 세례를 퍼부으며 애교를 부려 민준을 무장해제시켰다. 민준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눈 맞추며 안아주었고 이 아이들이 없었던 지난 6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최 여사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곧 닥쳐올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 또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최 여사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각자의 욕망과 후회, 그리고 복수심이 뒤엉키며 이야기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이제 곧 닥쳐올 사건은 그들 모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윤은 엉망이 된 모습으로 웃고 있는 민준을 보며 다가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는데 그녀의 손길에는 이제 더 이상 가시 돋친 경계심이 아닌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주제는 주가 동향이나 경영 전략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오늘 저녁 메뉴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다. 서윤은 민준에게 요즘 회사가 잘 되어 간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축하해 주었고 민준은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의 부촌 성북동에 위치한 강한그룹 본가 저택의 거실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가 도자기, 화병이 산산조각나 바닥에 흩어졌는데 이는 최 여사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인 박상무로부터 한서윤이 낳은 4명의 아이들이 강민준의 친자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강한그룹의 안주인 자리와 자신의 무능한 친아들이 차지해야 할 후계자 자리가 그 천한 핏줄들 때문에 위협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견딜 수 없는 불안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한강 수면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공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민주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며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불렀고 서윤은 그의 진지한 표정에 덩달아 긴장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6년 전 우리가 했던 약속을 내가 어기고 당신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다시는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며 거실을 서성거렸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독사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섬뜩하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사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6년 전 서윤을 내쫓을 때 확실하게 끝내지 못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녀는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어둠의 세계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깔끔한 전문가들을 섭외하라고 지시하며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자를 열어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반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그가 직접 공방에 가서 몇 달 동안 배워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은반지였다. 민주는 서윤에게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해주겠냐고 물으며 이번에는 재벌 3세 강민준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을 평생 지켜줄 남편이자 아빠 강민준으로서 프러포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반지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 반지에 새겨진 삐뚤빼뚤한 이니셜이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강민주는 회사 지하서고에 퀴퀴한 먼지 속에서 6년 전 서윤의 불륜 증거라고 제출되었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사진들을 다시 파헤치고 있었는데 진실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당시 최 여사가 내밀었던 조작된 증거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버렸던 자신의 눈을 찌르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서류 곳곳에서 발견되는 허점들과 조작의 흔적들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당시 서윤의 담당 의사였던 자가 갑자기 병원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이 최 여사의 치밀한 각본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어느새 다가와 숨죽이며 엄마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막내 한별이 엄마 빨리 예스해라고 속삭이자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를 느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축복해 주었다. 민주는 주먹으로 철제 캐비닛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해냈고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서윤에게 미안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던 계모, 최 여사가 사실은 자신과 서윤을 갈라놓고 가문을 집어삼키려 했던 마녀였다는 사실에 몸서리쳤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닦지도 않고 서고를 뛰쳐나와 차에 시동을 걸었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성북동 본가로 향했는데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서윤은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테라스에 앉아와 인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의 행복을 이야기했다. 서윤은 민준에게 당신이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될 줄은 몰랐다며 농담을 던졌고 민준은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CEO가 될 줄은 나도 몰랐다며 맞받아치며 즐겁게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침묵 속에서도 통하는 마음을 확인했고 그들이 함께 겪어낸 폭풍우가 그들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서윤은 네메시스 한국지사의 집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져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꺼내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앱을 켰고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마치고 경호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 중이라는 신호를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방을 챙겨 일어섰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 여사는 감옥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고 그녀의 욕망이 남긴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민준과 서윤의 사랑은 시련을 걸음 삼아 더욱 풍성하게 피어올랐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보육원과 미혼모 시설을 후원하며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일에도 앞장섰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부로 존경받게 되었다. 강한 그룹은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승승장구했고 민준의 벤처 회사 또한 혁신의 산실이 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경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의 이동 경로에 특이 사항은 없는지 재차 확인했고 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전하게 이동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서유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엄마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은 여전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기에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평소보다 속도를 높여 집으로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민준과의 협상 때문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평화로운 저녁을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날 때가 되어도 민준과 서유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벚꽃길을 걸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전설로 남을 것이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눈물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어 내 아이들을 지켜주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6년 전 빗속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고 그들의 인생 이막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성북동 저택에 도착한 민주는 거실로 들이닥치며 최 여사를 찾았고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던 그녀는 의부사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최 여사의 면전에 대고 6년 전 서류 조작과 의사 매수에 대한 증거를 들이밀며 왜 그랬냐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그게 다 가문을 위한 일이었다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태도는 죄책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악마 그 자체였으며 민주는 그런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던 자신의 지난 세월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속삭였는데 고마워.